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월 접어들어서 글로벌 정시는 조금 쉬는 그림이었고 한국 정시는 월 초에는 강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엔 조금 약했는데 다시 한번 또 미국의 물가 지표라든지 국채금리의 변화가 일정 부분 또 기대감을 갖긴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테슬라의 주가는 $400 이상을 올라가 주는데 많은 그 전문가들의 전망이 25년도 상반기를 약간 강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반기를 막연하게 강세를 보기보다는 아마 일정 부분 약간 1분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그 관련해서 오늘 시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뭐 사실 시황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이 데스켓 바운스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여전히 죽은 고양이의 바운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일정 부분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금 밀릴 수 있는, 늘어질 수 있는 그런 관점인데 더 올라요? 어떻게 관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거와 나쁜 것, 조의할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좋은 걸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어쨌든 가장 그 글로벌 증시에는 두 가지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채권 시장이 되는 금리 부분이 있는 거고 하나가 환율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4.6% 정도입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밤새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근데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조금 갑니다. 종국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트럼프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5% 정도 이상이면은 여전히 높은 구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고 완벽하게 꺾였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4.5% 정도가 높은 비상. 그러니까 구심점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4.5 위에 있을 때는 여전히 정시에는 부담이라는 거고 뭐 시장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인 강세 베팅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저의 생각이 되는 거고 이것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많은 글로벌 투자가들이 조심하는 게 바로 환율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물론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여러 국가에서 베팅을 하는 게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관세라는 보편 관세라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통화를 약하게 가져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상대적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멕시코 페소도 마찬가지고 뭐 캐네디안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하나 원화 이렇게 다 같은 그림인데 왜냐하면 관세라는 건 결정적으로 관세가 10% 부과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계산해 보면 환율이 그만큼 많이 커버를 한다면 물론 10%의 관세에 환율이 10% 커버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 달러의 강세가 계속 지속되는 한 실제적으로 미국 주식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예의 꺾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 2021년도 코로나 이전 수치가 수치만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100 정도에 있었습니다. 달러의 상대적 가치인데 근데 지금 수치가 109죠.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보게 되면 9% 정도가 절상이 되어 있는 거죠. 달러가 절상. 그러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뭐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노력을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본 대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메타 이렇게 7개 기업이 S&P 500 기업의 전체 3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럼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기업들은 사실 미국 본토 내에서 실적을 올리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글로벌가의 관점에서 해외 수출, 해외 매출이 되게 많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구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쵸? 인별을 메타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게 되고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아마존의 AWS를 이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이용을 하고 엔비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모든 메커니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달러의 강세는 테크주 입장에서는 실적 면에서는 호재가 아니겠죠. 자, 그 관점을 한번 봤고요. 이게 이제 조금 큰 그림에서의
우리가 항상 주가가 올라가도 조심하는 이유가 되고, 다만 이제 현재 주가 주가 순위에 놓고 봤을 때는 S&P 500만 한번 분석을 해보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5,900선에서 일정 부 한 달 정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주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실제 12월 달 되고 미국 FOMC가 금리를 약간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한 이후부터는 여전히 약세 구간에 있는 거죠. 일단은 미국은 여전히 약세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까지는 이제 안 좋은 거. 이게 조금 전에 살펴드린 대로 달러 강세라든지 국채금리 강세와 매칭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단기적인 기간을 추세선을 꺼가지고 한번 제가 그어보면, 추세선이라는 거는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고점을 연결하고 그거를 이렇게 잡아서 제가 수평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평 이동을 해보면 어느 정도 하락 채널 구간에서 일정 부분 1차 하락과 2차 하락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돌리는 그림이죠. 그러면 이제 이 추세적인 분석에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분석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S&P 지수는 하락세가 있었지만 잠깐의 반등이 있었고, 잠깐의 추가적인 하락에서도 추가적인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세 중에서 또 돌려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에너지 파워라면 일시적으로 요 구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벤트 관점에서 트럼프의 취임 시기 다음 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제적 차원에서 먼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채널을 통한 분석을 해본다면 지수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약간은 요 구간으로 다시 한번 통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약간 지겨웠던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연속으로 갈지 안 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연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제 말씀드렸던 뭐 국채금리나 달러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데스켓 바운스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장의 흐름 자체는 약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2600선 이상을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아주 이렇게 한번 봐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주 상당 기간 지난해 여름 이후로 들어왔던 하락 구간 추세에서 끼케야 1월 달에 멈춰준 거지, 여기서 바로 시장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2700, 2800을 논할 정도의 힘은 아니지 않나가 저의 생각이죠.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추이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 최근 이제 1월달 접어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동향인데, 월초 한 6일 정도는 대략 1조 5천억 정도를 샀습니다만은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액티브하진 않습니다. 물론 24년도에 보여줬던 이렇게 폭발적인 매도세는 없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매도를 많이 안 한다는 게 외국인 투자가의 지금 정시의 수급 호재가 되는 거고, 근데 올해 접어들어서 바뀐 변화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동향인데, 일정 부분 선물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밑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덜 파는 대신에 주식 선물을 많이 판다는 거죠. 이거는 작년도 하반기와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작년에 실제적으로 연초 6월달까지 대략 26조 원을 매수를 하다가 연말까지 가면서 거의 20조 원 이상을 팔아버렸습니다. 비중을 많이 줄여놨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21~4년도 연초 주가보다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미 물량을 줄여놔서 지금 연초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파는 속도를 조금 줄이고, 오히려 그들이 30% 미만 정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에 대한 해지성 차원에서 파생시장에서 일정 부분 커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만기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삼는데, 조금 전에도 같이 보시면은 작년도는 한 7월달까지는, 작년 8월달 정도까지는 주식을 팔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3개월 누적 기준으로 2만 계약 이상, 3만 계약 이상 매도 처리를 가져왔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한 3, 4분기부터는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보통 3만 계약 정도가 넘어가야 우리가 메시지를 주는데, 그런 상황은 없는 상태에서 특별히 선물은 매수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특이한 거죠. 벌써 2만 계약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은근히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가 티가 안 날 뿐이지. 그리고 비차익을 통한 매도도 꽤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작년도와 올해가 다른 거는 현재 1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는 생각보다 덜 파는 거지 적극적 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인지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란 단어로 좀 풀어보게 되면, 그럼 제가 이 로직을 가지고 한번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한 대로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보수적인 매매를 했다면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본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오는 거죠. 투자가분들은 이런 고민할 겁니다. 왜 삼성전자는 오르지 않나요? 왜 하이닉스는 오르지 않나요? 외국인이 끽해야 지금 1월달 접어들어서 10거래일 동안 대략적으로 한 삼성전자는 3천억 정도, 하이닉스, 현대차는 1,800밖에 매도를 안 했는데, 카카오는 1,000억밖에 안 돼. 많이 판 것도 아닌데 왜 안 있냐.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많이 판 게서 많이 팔아서 안 오른 게 아니라 안 사서 안 오른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이거는 제가 잘못 찍었네요. 예, 요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외국인으로 보면 좀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비슷한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거는 삼성전자 3천억, 유한양이 2천억 정도입니다. 셀트리온 900억 정도. 근데 3천억을 파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산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바로 하이닉스를 무려 1조 3천억을 산 겁니다. 하나오션을 대략적으로 1,000억 정도를 산 거고. 그러면 이거 빼고 나면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한쪽을 1조 3천억을 샀는데 밑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에 10분의 1 정도라면 사실 밑에 있는 종목은 뭐 외국인들이 조선을 샀네, 삼바를 샀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제 분석에 의하면은 철저하게 작년도는 삼성전자만 압도적으로 팔면서 지수를 눌렀다면 지금 원초 같은 경우는 덜 팔면서 특정 종목만 매수를 몰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많은 투자분들이 삼성은 되고 하이닉스는 안 되고 그런 논리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더 올라요 어떻게 관점에서는 결정적으로 이 친구들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이 말이죠. 그러면 시가총액은 삼성전자보다도 대략 3분의 1 정도가 작습니다. 물론 최근엔 좀 많이 커졌어요. 격차를 좀 많이 좁혔군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코스피 비중이 17.8%, 하이닉스가 8.6%, 그럼 곱하기를 하게 되면 대략 16.6%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림에서 삼성을 눌러놓고 하이닉스를 띄우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격차가 거의 하프까지 좁아진 거죠. 그럼 시가총액 영향력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이쪽으로 매기세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시장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워낙 LG엔솔을 눌러놨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에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조금 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좁히는 그 과정에서 따라는 오겠지만 말이죠. 밑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하이닉스의 주가가 고점을 찍는 게 우리나라 1월달 장에 고점을 찍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분석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지수를 보고 투자하진 않으시겠지만은 또 시장이 오르게 되면 종목이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기 말 나온 김에 기술적 분석으로만 조금 더 첨언해 드리면, 지금 보시면 여전히 3개월 장기 추세에서는 하락세, 매도세가 많다, 반등하면 줄이겠다의 심리고, 다만 가장 최근 1개월 내 우리가 12월 3일 이후부터 한국 증시가 12월 달에 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달이니까 21선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12월 3일, 1월 3일 정도가 지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매도보다는 매수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 더 데스켓 바운스의 바운스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이거는 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평선의 교차와 지수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의 탄력성에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데스켓 바운스의 폭이 결정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긴 있는데 뭐 어려운 건 흘리시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 프로를 한번 확인하는 그 과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